오늘 우리가 다룰 이 내용이 그러니까 단순히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낡은 철학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 완전 동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진실이라고 믿으며 소비하는 것들의 민낯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통찰이란 말이죠. 첫 번째 슬라이드 내용부터 보면 플라톤은 우리에게 교육받은 상태와 무교육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주 귀괴한 지하 동굴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지하 깊숙한 못에 있는 아주 어두운 동굴이죠. 맞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이 깊고 어두운 동굴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목과 손발이 쇠사슬에 단단히 묶인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서 오직 동굴 안쪽의 캄캄한 벽면만 바라보도록 강제되어 있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한계를 묘사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읽은 학술 자료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대목인데요. 이 죄수들을 묶고 있는 사슬을 그저 철로 만든 물리적인 족쇄로만 생각하면 플라톤의 의도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아,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다. 네, 논문들에 따르면 이 사슬은 인간의 끝없는 육체적 욕망, 그리고 오랫동안 굳어버린 습관, 또 사회가 주입한 맹목적인 통념을 상징하거든요. 즉, 특수한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일반적인 인간이 안고 살아가는 무지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철창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과 통념이라는 해석, 이거 정말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고개조차 돌리지 못하는 이 죄수들이 평생 보고 자란 그 동굴 벽의 화면은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묘사되는 부분이죠. 네, 죄수들의 뒤,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없는 훨씬 뒤쪽 언덕 위에서는 커다란 횃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빛과 죄수들 사이로 담장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그 담장 위로 나무나 돌로 만든 온갖 동물, 식물 모형들을 들고 지나가거든요. 마치 인형극 무대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수들은 등 뒤의 횃불 때문에 동굴벽에 비친 그 모형들의 그림자만 평생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심지어 모형을 나르는 사람들이 담장 뒤에서 대화를 나누면 그 목소리가 동굴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울려 퍼지잖아요. 아, 동굴이니까 소리가 울리겠죠. 끔찍한 건 평생 그림자만 본 죄수들은 그 소리조차 동굴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직접 입을 열어내는 소리라고 굳게 믿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플라톤은 이 상태를 에이카시아, 즉 억측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이카시아. 감각에 철저히 속아서 환영을 진리라고 여기는 상태군요. 맞습니다. 대중들이 진짜를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림자만 보고 넘겨짚는 그런 인식의 최하위 단계를 뜻하죠.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수집한 자료 중 레딧의 토론방 내용이 딱 떠오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이 지금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중 과연 몇 개나 그저 벽에 비친 그림자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의 피드라던가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뉴스들, 어쩌면 이것들이 현대판 동굴벽의 그림자가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는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자극적인 영상만 보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잖아요. 너무 적절한 현대적 연결입니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담장 위로 들어올린 모형의 그림자를 세계의 진실로 믿는 것. 그게 바로 플라톤이 경계했던 억측의 삶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평온하고 무지한 동굴에 거대한 파문이 일어나는 다섯 번째 슬라이드 단계입니다. 아, 드디어 사슬이 풀리는군요. 네, 누군가 다가와 강제로 죄수 한 명의 쇠사슬을 풉니다. 그리고 억지로 고개를 돌려 등 뒤의 횃불과 모형들을 보게 만들죠. 해방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해방이 전혀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극심한 고통과 혼란의 시작이겠죠. 평생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스름한 그림자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타오르는 횃불을 정면으로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얼마나 시리고 아프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고통을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으로 비유해 볼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서 푹 자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눈앞에 바짝 들이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눈을 질끔 감고 고개를 확 돌려버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빛은 눈을 멀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여기서 인간의 아주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죄수는 방금 자신의 눈을 아프게 한 그 낯선 실물들보다
자신이 평생 편안하게 봐왔던 동굴벽의 그림자가 여전히 훨씬 더 진실하고 선명하다고 믿으려 발버둥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보다 거짓된 환상 속에 머무는 게 훨씬 안락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튜브 철학 강의 대본에 이런 멋진 문장이 있었군요. 위대한 스승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영혼이 향하는 방향 자체를 억지로라도 돌려세우는 사람이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시선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리는 고통스러운 과정, 플라톤의 표현으로는 영혼의 전향인 거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투쟁은 동굴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극에 달하더라고요. 7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스스로 걸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죄수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그 가파르고 험난한 오르막길을 질질 끌려 올라가요. 진리를 향한 여정이 결코 편안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는 뜻이죠. 인간 본성의 그 지독한 게으름, 그리고 평생 구축해온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게 얼마나 거대한 투쟁인지를 보여줍니다. 억지로 이끌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편안한 동굴로 도망치려 할 때니까요. 그렇게 온몸이 찢기는 투쟁 끝에 8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동굴 밖세상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이디야기에 도달한 거죠. 그런데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유레카하고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한낮의 태양빛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서 초기에는 실제를 단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기껏 고생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장님이 된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 부분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아주 중요한 철학적 통찰이 드러납니다. 진리라는 건 한 번에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적응의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9번째 단계의 적응 과정 말이군요. 그쵸. 텍스트를 보면 태양빛에 눈이 머니 사람은 처음에는 바깥 세상의 그림자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엔 물에 비친 영상에 익숙해지고요. 학술 논문들은 이 점진적 과정을 철학자가 되기 위한 수학이나 기하학 같은 예비 교과 과정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자, 이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개별 사물들을 보게 된 사람은 11번째 단계에서 시선을 더 높이 올립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을 관찰하죠. 이성적 사유가 우주적으로 확정되는 거군요. 네, 궁극적인 진리인 태양을 직접 마주하기 전에 거치는 마지막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번째 단계, 대낮의 하늘을 올려다보는 최고의 하이라이트에 도달하죠. 밝게 빛나는 태양 그 자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네요. 플라톤의 세계관에서 이 태양의 의미는 정말 압도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태양이 바로 선의 이데아를 상징합니다. 인식론적으로는 우리의 지성이 대상을 파악하게 해주는 진리의 빛이고요. 존재론적으로는 만물이 존재하고 자라나게 하는 궁극적인 근원입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본다는 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궁극의 소스 코드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13번째 단계에서 이 사람은 환희에 찹니다. 태양이 계절과 세월을 지배하고 가시계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철학자로서 궁극적인 삶에 도달한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의 할리우드 영웅 소설하면 여기서 장엄한 음악이 딱 깔리면서 주인공이 이대하게 아름다운 들판에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플라톤의 위대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죠. 완벽하고 눈부신 진리의 세계에 도달했는데 왜 이 사람은 그 냄새나고 캄캄한 동굴로 다시 내려가야만 하는가? 14번째 슬라이드군요. 완벽한 세상에 남고 싶은 이욕이 엄청났을 텐데요. 그리스어로는 이를 카타바시스, 즉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네, 문득 지하 동굴에 남은 동료들이 떠오른 거죠. 동굴 속 죄수들은 여전히 담장 위로 지나가는 모형의 그림자를 보며 다음에 지나갈 그림자는 뭘까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림자를 잘 맞추는 사람에게 천재라며 명예와 칭찬을 쏟아붓고 있을 겁니다. 밖에 태양을 보고 온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주고받는 명예가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헛된 것인지 뼛속 깊이 사무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죠. 아까 언급하셨던 레딧 토론방에서 한 유저가 이 하강의 과정을 불교의 보살에 비유했잖아요. 저는 이 통찰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과 동양의 불교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불교에서 보살은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평안인 열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평화에 머무는 대신 아직 고통 속에서 헤매는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꺼이 다시 이 사바 세계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죠. 자신만의 행복을 포기하고요? 네, 플라톤의 철학자도 정확히 같습니다.
공동체를 진리로 이끌기 위해 그 험한 동굴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진리를 본 자가 짊어져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셈입니다.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군요. 그런데 15번째 단계, 이 거룩한 귀환의 결말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비극적이죠. 밝은 태양빛 아래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두로로 돌아오니 이 사람의 눈은 다시 멀어버립니다. 비틀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만 죄수들과의 그림자 식별 경쟁에서 당연히 꼴찌를 하고 맙니다. 눈앞에 그림자가 안 보이니까 더듬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수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잖아요. 고 봐라,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눈알만 다 망가져서 돌아왔네 하면서 조롱합니다. 바로 이 결말 부분에서 정치 철학 강의 출처가 아주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대중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그저 약간 바보 취급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 철학자가 당신들이 보는 건 환상이고 진짜 세상을 봐야 한다고 말하며 기존의 상식을 부수려들 때 대중은 엄청난 공포와 분노를 느낍니다. 결국 자신들을 해방시키려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게 되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다니요? 너무 잔인한데요. 플라톤이 이 비유를 통해 고발하고 싶었던 가장 뼈아픈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 소크라테스군요. 맞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무지를 일깨워주려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스승 소크라테스가 결국 군중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려 사형이라는 최후를 맞이했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너무도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동굴 밖에서 본 것, 그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압도적인 그 태양은 과연 무엇일까요? 슬라이드 17과 18의 내용을 보면 동굴 안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감각적인 가시적 세계를, 동굴 밖은 오직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참된 실제인 가지적 세계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가지적 세계를 비추는 태양이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하다라고 할 때 그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 분석 논문들을 보면서 가장 크게 인식의 전환이 온 부분인데요. 네, 어떤 점이 가장 달랐나요? 이 선의 이데아는 지적인 영역에서 진리와 지성을 공급하는 궁극적인 원천이자 만물이 존재하게 만드는 형이상학적 원인이었어요. 태양빛이 있어야 우리가 나무나 꽃의 색깔을 볼 수 있고 생명이 자라나듯이 선의 이데아가 있어야 우리 지성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눈이 제 아무리 건장해도 사물을 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선의 이데아가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난 지성이 있어도 참된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빛을 보고 돌아온 철학자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시력의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는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슬라이드 19를 보면 플라톤이 아주 놀라운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각적 혼란을 비교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어두운 극장에 있다가 대낮에 밖으로 나갈 때 눈이 부셔서 겪는 고통만 생각하잖아요. 네, 갑자기 밝은 데로 가면 눈을 못 뜨고 눈물만 찔끔 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반대로 아주 찬란한 빛의 세계에 있다가 다시 칠흑같이 어두운 극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해 남의 발을 밟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 두 번째 시력 장애, 즉 진리에서 벗어나 다시 현상 세계로 돌아왔을 때의 혼란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진리에서 어둠으로 돌아왔을 때 혼란이요? 네, 진리를 향한 여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게으름, 그리고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는 고정관념을 부숴야 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리에 익숙해진 눈은 거짓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어둠 속의 정체판에서는 처음에는 오히려 무능해 보이고 놀림감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플라톤은 그걸 철학자의 고독과 연결했네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맹목적으로 그림자만 쳐다보는 저 동굴 속 사람들의 시력을 어떻게 진리를 향하게 만들 것인가? 그게 바로 교육의 문제죠. 맞아요. 슬라이드 20과 21의 주제입니다. 전 여기서 플라톤이 당시의 교육 방식을, 그리고 어쩌면 현재 우리의 주입식 교육을 얼마나 통렬하게 비판하는지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는지 기억나시죠? 네. 맹인의 눈에 억지로 시력을 집어넣으려는 것처럼 영혼에 억지로 지식을 쑤셔 넣으려는 것을 엄청난 오만이라고 봤어요. 지식을 머릿속에 구겨 넣는 건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튜브 철학 강연 스크립트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짚어냈는데요. 플라톤이 말하는 참된 교육은 이른바 영혼의 전향입니다. 영혼의 전향이요? 전문 용어로는 페리아고게라고 하던데요. 네, 페리아고게. 영혼을 획 돌려 세운다는 뜻이죠. 영혼은 이미 시력, 즉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눈의 방향이 지금 어두운 곳, 감각적이고 가변적인 현실 세계나 쾌락을 향해 고정되어 있을 뿐이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군요. 따라서 교육의 본질은 그 사람의 시선, 아니 영혼 전체의 방향을 어둠에서 빛으로, 감각의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로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폰 유튜버 알고리즘 초기화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알고리즘 초기화요. 네. 핸드폰 기기 자체나 화면을 보는 내 눈은 똑같은데 자극적인 쇼폼만 보던 알고리즘의 방향을 다큐멘터리나 과학 채널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 유튜브 강연에서도 강조하더라고요. 이런 영혼의 전향은 매를 들고 강제로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억지로 하면 오히려 튕겨나가죠. 어릴 때의 학습은 오락이나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강제로 주입행 지식은 영혼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방향을 틀고 싶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건데 2500년 전 사람이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이렇게 정확히 꿰뚫고 있다니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돌려 세워서 지성의 눈을 뜨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슬라이드 22와 23을 보면 플라톤의 아주 날카로운 경고가 등장하거든요. 어떤 경고였죠? 지성의 덕이라는 것은 다른 덕들과 달리 영원히 그 힘을 잃지 않는 고귀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향성이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해집니다. 제가 아까 논문 읽으면서 제일 격하게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단순히 지능이 높고 똑똑하기만 하다고 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천재적인 사기꾼들이나 권력형 범죄자들을 보면 그 비상한 머리로 남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자기 배를 불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플라톤 역시 참된 진리인 선을 향하지 않고 악을 향해 그 뛰어난 시력을 쓰는 자들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지능은 높은데 영원히 타락한 사람들이죠. 지능은 높은데 영원히 타락했다.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플라톤은 자신의 논리적 변론술이나 지적 능력을 오직 사적인 이익, 권력 쟁취, 경쟁자 제거를 위해서만 악용하는 자들을 참주적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머리 회전이 기가 막히게 빠르지만 영혼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무지렁이보다 국가와 공동체에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똑똑한 악당이 더 위험하다는 거네요. 결국 지성 그 자체의 크기보다 그것이 어떤 목적을 향해 겨누어져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통찰입니다. 비유하자면 스포츠카를 몰고 있는데 시속 200km로 달리는 엔진 성능보다 핸들이 벼랑 끝을 향해 있느냐, 안전한 도로를 향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과 같네요. 자, 그럼 지능도 높으면서 영혼의 방향도 선의 이데아를 향해 제대로 고정된 이 희귀한 사람들, 결국 이들이 국가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맞습니다. 슬라이드 24와 25에서 플라톤은 이상적인 통치자의 조건을 명시하죠. 무지한 자에게 국가를 맡기는 건 당연히 재앙이지만 반대로 평생 학문에만 파묻혀 살고 싶어하는 자들, 속칭 상아탑에 갇힌 지식인들이 그 자리에 머물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플라톤 철학에 매우 숭고하고 무거운 개념인 하강, 즉 카타바시스가 등장합니다. 카타바시스요? 진리를 엿보고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뛰어난 본성들은 당연히 그 눈부시고 황홀한 진리 탐구의 세계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전 투구가 멀어지는 현실 정치의 진흙탕 속에 다시 발을 담글고 싶어 할 리가 없죠. 저 같아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플라톤은 그들을 억지로라도 다시 그 어두운 동굴로 내려보내야만 하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솔직히 저는 슬라이드 26에서 글라우콘이 플라톤에게 따지는 대목을 읽으면서 속으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당신,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셨을 거예요. 글라우콘의 반론이 아주 날카롭죠. 글라우콘이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그 힘든 수행을 거쳐서 마침내 빛을 본 사람들에게 굳이 더 나쁜 삶, 그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동굴로 다시 돌아가서 뒹굴라고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한 불의가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심각한 노동권 침해,
나 개인의 자유 억압처럼 들리거든요. 현대의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불만입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27에서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플라톤의 거대한 정치적 비전이 드러납니다. 더 큰 그림이요? 플라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법과 국가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느 특정 계층, 즉 훌륭한 철학자 엘리트 단 하나의 집단만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고요. 국가의 목적은 오로지 국가 전체의 조화와 행복에 있습니다. 아, 내가 잘나서 나 혼자 똑똑해진 게 아니라는 거군요. 빙고! 슬라이드 28의 내용이 바로 그 훌륭한 환경에 대한 부채를 다룹니다. 철학자가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한 교육 시스템과 안정된 환경 덕분이라는 거죠. 국가가 총구설을 내미는 셈이네요. 따라서 국가는 그들을 길러내는 것에 대한 정당한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철학자는 자신을 키워준 공동체를 위해 하강의 임무를 기꺼이 수락하고 봉사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공동체주의적 의무감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지적인 자유와 깨달음이 결국 국가라는 인프라 위에서 가능했으니 이제 배운 자가 앞장서서 그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희생하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발생합니다. 저도 예전에 철학 시간에 플라톤을 배우면서 그럼 결국 똑똑한 철학자가 혼자서 우매한 대중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철인 독재 정치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 중 하나, 2009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한 학술 논문이 제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학술 논문은 슬라이드 29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다수의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플라톤의 절제 개념을 오직 생산자 계급만의 덕목으로 한정지어 잘못 서술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죠. 생산자만 절제해야 한다고 잘못 가르쳤다는 거군요. 네, 천병희 교수님의 훌륭한 원전 번역과 학자들의 심층 분석을 종합해보면 플라톤이 말한 진정한 의미의 절제는 그런 식의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복종이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그 논문에서 절제를 합의, 호모노이아, 그리고 협화음이라고 번역하고 해석했는데 저희 단어들 보고 너무 좋아서 형광펜으로 쫙 그어놨잖아요. 협화음이라니 정치를 음악에 비유한 거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플라톤에게 절제란 이런 겁니다. 국가 안에서 성향상 통치에 더 적합한 나은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있을 때 단순히 힘이나 지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 지배자와 피지배자 양쪽 집단 모두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운 상태, 즉 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국가 전체에 흐르는 진정한 절제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교과서들을 다 수거해서 다시 찍어내야 할 수준의 엄청난 차이네요. 강압적 독재주의자가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상호 동의와 합의를 이상적인 국가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플라톤에 대한 오해가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결국 이 철학자의 무거운 하강의 의무와 공동체의 합의라는 개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대망의 슬라이드 30, 오늘 심층탐구의 가장 역설적이고도 강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명제죠. 국가의 통치는 권력을 쟁취하려고 다투지 않는 자, 즉 권력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 자가 맡아야만 가장 정의롭고 평화롭다. 권력을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 이 역설이 주는 울림이 정말 큽니다. 사실 우리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플라톤의 심리적 통찰이 빛나는 대목입니다.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은 통치라는 숭고한 자리를 자신의 사적인 부를 축적하거나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내 파벌이 이겨야 해. 내 편이 한 자리 차지해야 해. 이러면서 싸우죠. 네, 그렇게 권력이 전리품이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사회는 분열되고 끔찍한 내전 상태에 빠져 국가가 파멸하게 되죠.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동굴 밖의 태양빛, 즉 선의 이데아를 아는 철학자만이 현실의 정치 권력을 한낱 덧없는 그림자나 짐스러운 의무로 여깁니다. 하긴 태양을 직접 보고 온 사람한테 동굴벽에 비친 조잡한 그림자를 가지라고 줘봤자 아무런 욕심이 안 생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통치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거나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동체에 대한 빚을 갚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더 나쁜 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로서만 정치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합 집산이나 부정부패 없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최종 결론입니다. 태어나서부터 20세까지 이어지는 초기 유년기 교육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톤 하면 왠지 엄청 엄격하고 좀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일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고대 철학자니까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플라톤의 초기 교육관이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체육과 시, 그러니까 음악과 문학 위주의 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가장 놀랐던 대목은 학습에 절대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학습이 마치 오락이나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강제성을 배제하고 왜 꼭 놀이처럼 해야 하는 걸까요? 철학자니까 어릴 때부터 억지로라도 엄격하게 책을 읽힐 것 같은데 정반대였어요. 플라톤은 강제로 주입된 지식이나 억지로 외운 공식 같은 건 영혼에 깊이 머물지 못하고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억지로 시키는 공부는 인간의 영혼을 그냥 수동적으로 만들 뿐이라는 거죠. 아, 영혼을 노예처럼 만든다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즘 밤늦게까지 학원 뺑뺑이를 도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꽤 씁쓸하더라고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네요. 놀이처럼 자유로운 상태에 풀어두어야 비로소 그 아이가 진짜 뭘 잘하는지, 어떤 타고난 소질과 본성을 가졌는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그런 통찰이잖아요. 덧붙여서 이 초기 단계의 놀이는 그냥 단순한 방목이 결코 아닙니다. 마냥 놀게 두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예술을 접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진정으로 국가를 이끌 제목인지 관찰하는 아주 예리한 평가의 시간인 셈이죠. 놀이터가 곧 오디션장이었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즐겁게 배우는 기본 교육만으로는 치명적인 결핍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인지 설명해 주시죠. 몸이 건강해지고 감성이 풍부해질 수는 있어도 영혼을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 수는 없다는 한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살이 되면 아주 매몰찬 1차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서바이벌이 시작되는 거죠. 체육과 시 교육을 우수하게 마친 청년들 중에서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신체적으로 튼튼하며 인내심을 갖춘 자를 추려냅니다. 학문의 고통을 버틸 인내심까지 보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철학자 후보생으로 선발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자유롭고 즐거웠던 유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선발된 정예 멤버들은 20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비 교과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네, 육체적, 감성적 훈련을 넘어서는 단계죠. 맞습니다. 오직 순수한 이성의 힘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10년 동안 수학만 파고들어야 하는 이른바 학문 종합기가 열리는 거죠. 10년 연속 수학지옥이라니 현대인들 기준으로는 도망치고 싶은 커리큘럼일 텐데요. 하지만 이 시기의 학문은 실용적인 과목들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네, 제가 이 5가지 핵심 과목 리스트를 보면서 처음엔 왜 하필 이런 과목들이지 하고 의아했거든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 과목은 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꾼의 계산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네, 시장에서 거스름돈 주고 받는 산수가 절대 아니죠? 순수 사유를 통해 수의 본질 그 자체로 이끄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눈앞에 사과 3개가 있을 때 과일이라는 물질적 껍데기를 벗겨내고 순수한 삶이라는 개념 자체를 떠올리는 훈련입니다.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생각만으로 본질을 파악하는 첫걸음이죠. 그 추상화 훈련의 연장선으로 두 번째 과목, 평면기하학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역시 현실에서 넓이를 재는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게 하는 과목이더라고요. 현실에는 완벽한 원도, 삼각형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오직 우리 이성의 세계에만 완벽함이 존재하죠. 평면 기하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함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게 2차원을 마스터하면 세 번째 입체기하학으로 넘어가서 3차원의 원리 탐구를 통해 인식 지평을 확장하게 됩니다. 네, 공간으로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과목이 천문학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천문학이라고 하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감상하는 걸 상상하잖아요. 플라톤은 그런 낭만적인 별 구경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별의 움직임에 현혹되는 건 그저 시각적 감각에 머무르는 것이니까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밤하늘 이면에 숨겨진 엄격한 수학적 법칙을 고찰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과목인 화성학도, 들리는 소리를 넘어서 수들 사이의 비율과 보이지 않는 조화를 탐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5가지 교과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술,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자잘한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를 탐구하게 만드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거대한 과정인 셈이죠. 진짜 우주 만물의 보편적 원리를 통합적으로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통찰력을 길러주는 거네요. 그렇게 20대 내내 10년 동안 영혼의 근육을 키우고 나면 마침내 30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에게 궁극의 무기가 주어지죠. 네, 예비교약의 정점, 변증술의 도입입니다. 자료를 보면 감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이성만으로 가설을 타파하며 만물의 제일 원리인 선의 이데아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변증술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어보자면 일종의 극단적인 지적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설의 의문을 제기하며 논리적 모순을 박살내고 순수한 진리에 다다르는 원리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플라톤이 이 변증술을 30세 이전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30살 전에 못 배우게 했다는 건데 이건 참 놀랍지 않나요? 변증술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장난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덜 된 젊은이들이 논리적 변론술만 익히면 진리 탐구가 아니라 타인을 이기기 위한 궤변으로 악용할 위험이 다분하거든요. 듣고 보니 딱 알겠어요. 논리를 무기 삼아 남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데만 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적 성숙도가 꽉 찬 30대 중반, 정확히는 30세부터 35세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신중하게 집중 훈련을 시킨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년 동안 끝장 토론과 사륜관 하는 거네요. 자, 체육과 예술, 10년의 수학, 5년의 변증술까지 장착했습니다. 35세가 된 이들은 이제 진리를 마주하게 된 최고의 엘리트 철학자들인데 가장 인상 깊은 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이데아의 빛을 본 후보생들이 그곳에 마냥 머물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눈부신 세계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어둡고 냄새나는 동굴, 즉 현실 정치 세계로 무조건 내려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무려 15년간 각종 공직 등 실무를 수행하며 온갖 유혹과 시련을 견뎌야만 합니다. 진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현실의 낙하산 리더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천재들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밑바닥 실무에서 구르게 만든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플라톤이 말하는 알미란 결국 현실에서 검증되고 적용되어야만 진짜 가치가 있음을 짚어주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의 개인적 행복보다 공동체의 조화와 정의를 더 중시하는 거군요. 네, 완벽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죠. 여러분, 당신이라면 그 아름다운 빛의 세계를 포기하고 다시 어둡고 냄새나는 동굴로 기꺼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시련과 유혹을 감내하며 말이죠. 저라면 진짜 엄청 망설였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15년의 험난한 시련까지 이겨내면 드디어 기나긴 여정의 종착역에 도달합니다. 네, 50세 이후 마침내 철인 통치자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50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모든 지적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고 선의 이데아를 직관하게 된 자들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오릅니다. 드디어 이상 국가가 완성되네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긴 세월을 버틴 통치자들이 드디어 권력을 누리게 된다는 뜻일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통치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공동체를 위해 수행하는 필수적인 봉사이자 무거운 의무일 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권력을 원하지 않는 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거군요. 네, 권력을 탐하지 않는 자가 다스릴 때 비로소 국가가 분열 없이 안정될 수 있다는 플라톤의 빛나는 통찰인 거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